훌륭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140강에서는 우리 류정곤 박사님께서 외국의 수산업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아마도 이런 강의는 처음 있는 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1강은 우리 회원이신 유정임 사장님께서 최근에 펴내신 책 말 잘하는 법, 말 잘하는 법은 우리 회원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서 어, 모셔서 이제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좌장이신 정필수 박사님께서 어, 좀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음방 공부를 하는 시간에 저는 이 불같은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1시간 반을 초를 다투면서 운전을 해서 집에 당도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3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시간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아마 저희들이 그 4년여 이게 해 오면서 몸에 밴 그 습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김윤영 교수님이 우리 참여자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어져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직접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우리 준방을 통해서 다 의견을 나누고 또 서로 뜻을 같이 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40강에서 외국의 수산업을 소개해 주실 유정곤 박사님. 유정곤 박사는 25, 6년 전에 저하고 처음 만났는데, 제가 수산업에 관해서 전혀 문외한일 때 저에게 수산업을 가르쳐준 가이드였고 제 공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수산업을 수산 전문가 이외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수산업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그런 공부를 확산시킬 필요성도 있었는데, 그 중요한 디딤목이 되어준 것이 유정곤 박사였습니다. 당시 유정곤 박사는 제가 기억하기로 바다목장 프로젝트를 아주 창의적으로 제안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바다목장이 우리가 잡는 그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나가는 큰 새로운 터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수산업계에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후로도 계속 수산업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 과제를 연구를 했었고 또 우리나라 수산업계에 굉장히 그 창의적인 연구자로서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실 외국의 수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긴장되고 또 기대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정님 선생님이 말하는 말 잘하는 법, 얼핏 듣기에는 말 잘하려는 사람은 아나운서가 되라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때 굉장히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또 전달이 정확하게 되게 말을 잘 하는 법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적인 그 말하는 그 화법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 일반 지식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유정임 선생님이 말씀하실 말 잘하는 법 또한 저희들이 듣고 배우기에 굉장히 기대가 큰 그런 토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140강, 141강까지 이렇게 이르렀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찾아야 할 토픽, 그다음에 찾아야 할 발표해 주실 리더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주음방 공부는 코로나에 상관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식 나눔 터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날까지 잘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김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작 전 한중 카페리 전무님께서 또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전무님 부탁드립니다. 예, 전작입니다. 우선 축사를 할 기회를 준 우리 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분 강사님들 아주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 바다 모임, 공부 모임의 그 강의를 함으로써 빛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바다 모임 공부 모임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강의 주제가 오늘 뭐 말 잘하는 법, 아마 소통을 잘하는 내용으로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제가 다양해지고 또 국내외 아주 권위자들이 각 분야에 강의를 함으로써 바다 공부 모임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이 강의 시작 전에 보니까 906명의 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900명이 돌파하는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애써주신 우리 김 교수님, 우리 좌장이신 정필수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진들의 노고가 새삼 느껴집니다. 다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두 분 강사님의 훌륭한 강의, 외국 수산업을 또 배우게 되고 말 잘하고 소통 잘하는 법을 배우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전작 전무님 축사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유정건 박사님의 선진 외국의 어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알기 쉽게 이제 어법 등을 또 설명하시고 계셔서 참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유정권입니다. 우리 정필서 존경하시는 박사님께서 저를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고 많은 걸 배우고 있는 우리 선배님이신데요. 제가 오늘 바다 공부 모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강의 요청을 받고 감히 제가 이런 자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은 우리 김인희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식사하시면서 제가 좀 몇 말씀 드렸는데 이 정보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있으셔서 제가 평소에 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좀 말 잘하는 또 강의가 뒤에 있어서 앞서 강의는 제가 또 말 못하면 또 많이 지타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오늘 또 제 2강을 또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미리 가지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화면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넘겨 이런 게 잘 안 돼서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네? 화면 커져야 되는데 거기서 이게 안 되나요? 클릭 제가 네? 제가 지금 공유를 시켜 놓긴 했는데 공유해서 클릭을 해보세요. 마우스 여기 클릭. 두 번째 장에 클릭하시면 넘어갈 겁니다. 두 번째 장을 지적하시면 아, 넘어가죠. 아마 아까 다시 나가셨다가 다시 한번 넣어 보시죠, 그러면요. 잠깐만요.
박사님, 네, 예, 잠깐만 제가 다시 공유를 화면 공유 한번 해보십시오.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재부터 슬라이드 쇼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 왼쪽 두 번째, 처음부터 해도 되고요. 이 화면 전체가 크게 안 보여서요, 예, 저한테. 여기 처음부터를 눌러보십시오. 왼쪽에. 왼쪽 제일 위에 그걸 한번 눌러보십시오. 왜 안 되지?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우 조교? 네, 교수님. 그러면요. 지금 잘 안 되니까 내가 카톡으로 연결시킬 테니까 그쪽에서 좀 해주세요. 네, 교수님. 예, 예, 유 학생 잠깐만요. 예. 네, 네. 제가 화면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 유 박사님, 네, 박사님은 그러면 외국에서 그 연구원 생활 같은 걸 좀 하셨습니까? 아니요. 한국에서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외국에 출장들 다니면서 이제 예, 외국의 어법 예, 뭐 등등을 많이 예.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키울 수가 없네. 예, 박사님 이제 그 강의하시고 다음 페이지 하시면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요. 아, 그러실래요? 제가 예, 지금 예, 안 보여서 화면이 저한테 크게 안 보이거든요. 예, 최선우 저거 화면 크게 좀 해주세요. 교수님, 잠시만요. 슬라이드 쇼로. 제가 예, 제가 화면을 중지할까요? 아닙니다. 공유 중지할까요? 거기서 하실래요? 그 화면을 터치를 해보세요. 손으로 두 손 터치하고 벌리면 커져요. 이게 안 커져서요, 아니요. 지금. 지금 잘 안 되시니까 우리 최선우 조교가 하면 됩니다. 예. 음. 공유 되나요? 제가 지금 넘길 수가 없어서 예, 예. 다음 페이지가. 박사님 예, 잠깐 네, 계십시오. 제가 공유 중지를 할 테니 거기서 좀 예, 올려주실래요? 중지해 주세요. 예. 네, 예, 최선우 조교 그쪽에서 좀 화면 공유해 주세요. 혹시 공유되었나요? 네, 올라왔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화면이 크게 넘겨주실래요? 됐습니까? 예, 네, 크게 됐네요. 됐습니다. 예, 예,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오늘 선진 외국인 영업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그 선진국을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 제기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어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일반 제조업하고 어업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화면이 좀 화면 좀 적게 나오죠. 화면이 키워주실래요? 예, 더 키워주십시오. 예, 보통 예, 어업이라 하면 그 물속에 사는 수산 생물을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잡아서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보통 영어로는 캡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제 채취하는 것과 포획하는 것이 있어서 캡처는 수산 동물들을 이렇게 포획하는 것을 말하고 해조류 같은 거는 채취라 그러죠. 근데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수산 동물들, 그 어류라든가 각각류 같은 이런 동물들을 포획하는 어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산해서 노동과 자본과 토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토지 대신에 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이 수산 자원을 이 생산함수 속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 생산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잡는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그물로 끌어서 잡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쌍끌이업이라는 저인망의 어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그 경찰에서 가끔 수사망을 많이 넓혀가지고 잡을 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다음, 예, 고기 잡는 방법들을 조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트로로법, 그다음 오늘 나중에 고등어 선망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둘러싸서 잡는 방법. 다음, 예, 이렇게 낚시로 잡는 것도 있고요. 예, 그물에 끼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요. 예, 여기 이제 안강망 조업하는 방법, 멸치 잡는 방법, 그 다음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참치 잡는 방법이고요. 잡아서 이렇게 경매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업 경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수산업에서 어업 경영이라면 수산물을 어디서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데 이 어업 경영이 성립하는 조건이 첫 번째는 내가 잡는 수산물이 실제로 수요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실제 잡으러 갔을 때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자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투입 요소, 그 노동과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는 수익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공유제인 수산 자원을 이용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음. 자, 여기가 이 그래프가 참 중요한데요. 보통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투입 요소를 증가시키면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업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 투입 요소를 계속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업 생산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가면 자원이 없어져서 수입 요소를 증가를 시켜도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업 생산함수하고 일반 생산함수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통 어업 이유는 이제 어업 수입에서 어업 비용을 빼는 건데요. 어업 수입은 어획량과 가격인데 보통 가격이 이제 유성적으로 주어진다 가정했을 때 결국 어획량에 의해서 어업 수입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획량을 어획 투입수로 계속 증가를 시킨다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어업위원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된다는 거죠. 다음. 보통 어업위원을 극대시키는 방법은 어업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획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어획량 증대는 자원이 한계가 있을 때는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격이 부분인데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수요 공급에서 시장이 정해지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동일한 수산물을 하더라도 고부가치를 시키기 위해서 제품 품질을 높이는 이런 방법으로 어업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방식은 어업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단위당 생산 단가가 높은 그 어획 노력량을 감축시키든가 아니면 경영 규모를 키워서 단위당 비용을 감축시킨다든가 아니면 자본 기술 집합적 형태라든가 수직 통합 형태로 경영의 규모 형태를 바꾸는 것
이렇게 통해서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 잠깐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어업과 선진 외국의 어업의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업에서 위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자원 남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업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수익이 줄어들고 있고,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노동비도 늘어나고 유류세가 인해서 면세유가 쓰고 있지만 어업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그 대신 또 어업 경쟁력은 계속적으로 경쟁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경쟁으로 인한 또 비용 증가가 드러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불법 어업이라든가 이런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현재 우리나라 어업에 관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통 수산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어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와는 다른 나라와 좀 독특하게 수산업이라는 큰 용어 속에 그 수산업의 산업을 몇 가지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수산물을 원천적으로 생산하는 어업과 양식업이 존재하고, 바다에서 어장에서 육상까지 어획물을 운반하는 어획물 운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양육된 이후에는 수산물 가공업과 수산물 유통업, 이렇게 크게 5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연산을 잡는 어업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는 그 어장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과 이제 일본을 예면에 접하고 있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선포되어 있지만 경계가 획정되지 않아서 현재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정을 맺어서 실제 우리가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은 여기 노란 선 부분 안에 대단히 좁은 구역에서의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을 한번 제가 그 그래프로 70년부터 지금까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22년도 생산량이 약 360만 톤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1986년도에 우리가 한 360만 톤이었는데 지금 정체 상태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잡는 어업입니다. 어업에 관한 파란색 선인데요. 1980년도에 265만 톤을 생산했다가 지금은 이게 한 130만 톤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원이 계속 감소한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양업, 외국의 바다에 잡는 어업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여기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연근의 어업입니다. 우리나라 연근의 어업 생산량을 어선 마력당 생산량으로 보니까 연안어업이나 근해어업보다 모두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어선 척당 마력당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증가를 하고 수입은 줄어들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까운 일본하고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는 노르웨이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선 척당 노르웨이가 우리보다 약 14.8배, 일본의 경우는 2.2배가 많고, 그 다음에 어선 척당 이익이 면적, 그러니까 조업할 수 있는 면적이죠. 면적은 노르웨이가 한 우리보다 11.7배, 일본에 있는 경우는 한 약 7배 정도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선 척당 어장도 높고, 그 다음에 어선 척당 생산량도 노르웨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현재 노르웨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업 경쟁력이 두재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연근해업이 가지고 있는 발전의 저해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어업 생산량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원이 대단히 남익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배를 타고 어선을 나가면 만선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게 되고, 만선을 하게 되면 되게 축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 바다의 상황은 만선을 축하할 상황이 아닙니다. 만선이 되게 되면 그만큼 자원을 더 많이 이용해서 더 많은 고갈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업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게 대단히 곤란한 상태다.
이건 어업 생산 구조의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세 번째는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지 않는 전통적인 그냥 생산하면은 그냥 팔린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제로 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 강의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업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는데 과연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어업의 선진국은 보통 노르웨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노르웨이보다 훨씬 더 앞선 나라가 아이슬란드입니다. 저는 그래서 1번이 아이슬란드, 2번이 노르웨이, 뭐 세 번째가 한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정도로 꼽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도 또 과거에는 잡는 자가 임자라는 승리에서 무조건 잡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로 조업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획 기술들은 많이 잡으면 좋았기 때문에 많이 잡는 기술 개발들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제 잡는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T8이라는 게 토탈 얼라블 캐치에서 총 허용 어용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선진 국가들은 잡는 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저비용으로 어획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 지금 저희부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획물의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과 첨단 AI 어획 기술들을 도입하는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의 어업의 차이를 크게 제가 이제 4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원관리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자원관리는 아직도 어획 노령량 규제, 곧 어선의 규모, 어선의 톤수, 허가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획 노령량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 일부 이제 TAC를 하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할당해주는 IQ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뭐 뉴질랜드 이런 선진국들은 개별 할당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쿼타를 각 개인별로 할당을 하고 다시 그 할당된 쿼타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조업 방식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 방식이 아직까지 대세이고 선진국의 경우는 기술 자본 집약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선원들의 안전 복지 부분이 이제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고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우나 안전복지분들을 예를 든다면 뭐 EBS 요즘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보면은 아주 그 어려운 직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어업 현실들이 자주 나옵니다. 비가 오는 데서 밥을 먹는다든가 아주 열악한 그 밑에 선실이 배 밑에 있어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그 아주 좁은 공간에서 잠을 잔다든가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적당 어획량 및 어업 경쟁력을 보면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고 화면을 좀 키워주실래요? 선진 외국의 경우가 제가 2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노르웨이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고등어 어업을 하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양에서 이거는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고등어를 잡는 어업이 이제 선망어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둘러싸서 잡는 어업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어의 경우는 지금 TAC가 적용되어 있고 IQ 할당제입니다. 연간 약 10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24통, 그러면 한 통에 한 6척 천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한 통이라고 그러는데 24통이 있고 노르웨이 경우에는 ITQ를 하고 있고 23만 톤 정도를 하는데 약 22척 정도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업 시기를 보면 우리는 8월부터 12월 또는 6월 달도 잡습니다. 여름에도 잡아요, 고등어를. 그래서 5개월 이상을 조업을 하고 있고 조업 시간 한 번 나가면 한 12시간 조업하는데 바다에서 계속 조업을 합니다. 운반선 왔다 갔다 하고요. 야간 조업을 하고 6척 선단 조업이고 그리고 약 60명에서 70명 정도의 선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형 선망은 선망어업망 조업하게 되어 있어요. 노르웨이 경우에는 10월, 11월, 12월 약 3개월 정도면 조업을 합니다. 이때가 가장 고등어가 살이 차 있을 때고 기름이 꽉 차 있어 맛있을 때입니다. 그때 잡았던 것들을 연중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루에선 수입산이 그때 잡은 겁니다. 조업 시간은 6시간에서 길면 12시간 당일 조업하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어육물이 이제 운반하고 양육하는 부분인데요. 잡은 고등어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창에 집어넣긴 하는데 우리는 얼음을 채웁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냉각 해수를 채워요. 그러면 냉각 해수하고 얼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선도가 차이가 생깁니다. 선도에. 그래서 그쪽에 그 노르웨이산 고등어하고 우리 고등어하고 먼저 어획해서 양육되는 그 과정까지 선도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자, 어획물을 운반해가지고 양육하는 과정을 보면 혹시 부산에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쪽대로 떠가지고 내역가로 싣고 가서 위판대에다 깔아놓고 선별합니다. 상온 상태에서 일일이 선별하고 경매하고 재포장해서 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경우에는 냉각해수에서 어창에 집어넣었던 그 고등어를 항구에 들어와서 PC 펌프로 바로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공장에서 냉장 상태, 온도 상태에서 자동 선별해서 급속 냉동해서 유통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현재 수입이 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등어를 잡는 대형 선망하고 노르웨이의 고등어 잡는 선망업을 비교해드릴게요. 그림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래요? 예. 오늘 시스템이 저를 좀 애를 먹이네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의 좌측에 있는 게 우리나라 한국 고등어 선망, 대형 선망 6척 선단조 하는 거고, 그 우측에 있는 그 고등어가 우리나라 고등어입니다. 그 밑에가 노르웨이산 대형 선망 배고 그 옆에 있는 게 고등어입니다. 자, 우리나라 고등어하고 지금 노르웨이 고등어 차이가 뭐로 보십니까?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는데 딱 하나가 차이가 나죠. 여기 노르웨이 고등어는 그 줄무늬가 좀 선명하죠. 그럼 우리나라 고등어는 줄무늬가 없느냐? 있습니다. 선도가 떨어져서 저렇게 줄무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고등어의 경우도 노르웨이 경우는 잡아서 냉각해수에 넣어서 바로 냉장 상태에서 선별을 해서 급속냉으로 하기 때문에 선도가 거의 변함이 없는 상태에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어고, 우리의 경우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고등어입니다. 다음. 선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본선입니다. 우리는 6척의 본선이 있는데 그 본선의 선장실이고, 옆에 노르웨이 배 그 500톤급인데요. 그 선장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호텔과 여관으로 비유를 합니다. 다음. 지금 우리나라 대형 선망의 경우에는 한국의 연근해 배 중에서 가장 좋은 배가 그렇습니다. 자, 잡아서 양육하는 과정입니다. 저렇게 쪽대로 떠가지고 네어크로 싣고 와서 공동의상 바닥에 깔아놓고 저렇게 경매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이죠.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신 분들이 저희 자리에 와서 경매를 하고 있어요. 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죠. 요거는 지금 우리 현대양에서 몇 년 전에 그 기사 냈던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렇게 PC 펌프로 배가 닿아서 공장으로 바로 PC 펌프를 옮기고 그 안에 공장이 시설에서 이렇게 선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냉동되는 시스템이죠. 느끼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일단 고등어만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당에 가면 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는 수입산 씁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딱 유일하게 하나. 고등어입니다. 식당에서 우리는 수입산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씁니다라고 간판을 붙여놔요.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훨씬 먼 나라에서 수입한 건데요. 우리 그게 좋다고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바다에서 잡아서 바로 온 고등어는 맛있어요. 신선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는 고등어는 그런 신선한 고등어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어획해서 운반해서 양육해서 가공 처리하는 모든 과정들이 전 근대적입니다. 우리는 60명에서 70명이 고등어를 잡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6명에서 8명입니다.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5만 톤 이상의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슬란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를 말씀을 하시면 우리하고 너무 다른 해양 환경이다, 이런 장에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과거를 보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딱 하나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유럽 애들은
먹는 물고기를 바닥에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자, 잡는 배, 아이슬란드 배입니다. 좌측에 있는 배, 되게 옛날 배입니다. 그리고 잡아서 양육해가지고 선별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예, 위로 올려놓고 하죠. 선반에서. 지금은 이렇게 가공 처리되는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아이슬란드 어업의 특징을 보면 아이슬란드 인구가 약 30만, 지금은 30 몇 만인지 모르겠지만 약 30만 정도 됩니다. 생산량이 100만 톤, 130만 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30만 톤 정도. 우리나라 연간의 생산량이 얼마냐면 90만 톤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 5천만이 넘죠. 그래서 아이슬란드 경우에는 국내 내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수출 아니면 죽음이라 그럽니다. 예,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에서 어업의 비중은 대단히 높은데요. 특히나 아이슬란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잡는 그 수산물을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로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업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높은 수준의 수직 통합 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업하고 가공해서 무역 수출하는 것까지 밸류 체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업이 발전해서 기업화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자부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어업으로 발전했다라고 자기들이 말을 해요. 그 한마디가 뭐라고 되냐면 수산물을 버리는 것이 없이 활용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지금 아이슬란드 어업 구조의 변화 요인을 보면 수직 통합 대기업과 같이 사실은 소규모 기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어업들이 큰 대기업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대기업은 아니에요. 소규모 업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의 커타를 통해서 보유업자하고 가공업자가 통합되어 있고 ITQ를 도입해서 어업회사가 전문화되어 있고 그 다음 어이쿠 원물 처리 및 등급화를 통해서 높은 선도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가공, 물류, 운송 기술 향상을 통해서 생산성 및 수익성을 대단히 제고시키고 있는 그런 아이슬란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선입니다. 이게 정박되어 있는 제가 현장 갔을 때 정박된 어선을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이 배 속에서는 가공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옆에가 공장입니다. 가공 공장이죠. 이 대구입니다. 자, 이렇게 큰 배만 보여주니까 야, 너무 큰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작은 배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구 잡는 배인데 작은 배입니다. 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냐면 어선을 보시면은 사람이 다닐 공간이 거의 없어요. 저 사람들 2명 내지 3명 탑니다. 많이 타면 3명 타요. 1명 타는 경우도 봤어요. 무슨 얘기냐? 배가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 되어 있고 장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 이 배요. 요거는 뭐냐면 고동어를 화로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자동 지깅을 통해서 잡아요. 디지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만든 기술이에요. 제가 2018년에 갔는데 자기들이 이제 상용화 됐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만든, 근데 저거만은 소형 어선들이 고동어를 화로로 잡습니다. 왜? 회를 먹기 위해서? 아닙니다. 걔네들은 회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어 상태로 잡습니다. 왜? 선도 유지를 위해서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이게 아이슬란드 어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랑하는 건데 대구 한 마리를 가지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모두 다 팔아서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대구 하면 보통 필렛을 뜨는 게 가장 기본이죠. 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내장, 껍질, 뼈 모든 게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껍질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가죽 제품 나와 있어요. 팔리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그 다음에 내장. 내가 궁금해서 이 내장은 뭐 하냐 그랬더니 내장이 가장 좋은 화장품 원리 중에 하나랍니다. 실용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뼈였어요. 뼈. 예, 우리가 이제 보통 대구머리인데 걔들은 대구머리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볼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레이저로 카팅을 합니다.
필렛을 뜨는데 정교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대구머리에 이게 볼이 많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뼈가 남습니다. 이 머리하고 이 그 포를 뜨고 난 다음에 뼈가 남는데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 물어봤더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종면 국장님 들어오셨는데 아신가요? 아실까요? 유럽의 레스토랑에 육수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40달러가 아닌데 이게 이제 2016년, 7년도 자료인데요. 다른 그 북유럽의 대구를 잡는 나라에서는 약 대구 한 마리가 15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아이슬란드는 이거를 40달러 이상의 가치로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모든 그 대구 한 마리를 하나도 버림이 없이 다 상품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본 선진 외국의 어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진 어업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제 연근의 어업을 돈 되는 어업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원 관리형 어업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일부 어민이나 일부 사람들은 어민이 많이 잡아서 물고기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거 전면 거짓말입니다. 산 자원이 감소하는 요인의 외생적 요인보다 가장 큰 요인이 어획이에요. 자, 제가 아이슬란드하고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매년 잡을 수 있는 쿼타가 정해져요. 그런데 내년도에 수출할 물량을 바이어들이 전년도에 와가지고 정하고 간답니다. 그 자기들이 잡을 수 있는 양은 거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매년 약간의 변동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미 바이어를 통해서 내년도 수출 물량을 확보를 하고 간다는 겁니다. 계약을 하고 한대요. 다만 기상이변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생산의 변동이 왔을 때 가격 변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약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자기들이 TAC를 도입할 때 대단히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부인들이 전부 다 수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업은 일반 생산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자원이라는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어업은 주도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어업 생산함수에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돈 되는 어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자원 관리형 어업의 구조 형태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돈이 되는 가치 사슬 어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생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다음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어업 구조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 희망을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로 바뀌기 위해서는 일단 TAC를 기반으로 한 어업 구조로 전면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관리는 TAC 기반으로 모든 걸 다 바뀌겠다는 거고 그를 통해서 나머지 규제들은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제를 철폐한다는 게 그냥 철폐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자원관리에서 많은 규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규제를 한다고 다 지켜지는 게 아니고 결국 자원 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원의 관리의 효과가 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좀 풀어주겠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아웃과 근해업의 차별화 정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이제 큰 배가 한 200톤, 150톤에 200톤짜리 배도 있고 연안에 작은 배들은 3톤에서 5톤 배들이 있어요. 근데 연안 가까운 데서 200톤짜리 배가 100톤짜리 배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옆에서는 10톤짜리 배가 조업을 하고 있어요. 유치원생하고 대학원생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다를 좀 구분하자. 가까운 바다는 작은 배들이 조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먼 바다는 큰 배들이 조업할 수 있도록 좀 구분하자는 말씀입니다. 이게 결국 무엇이냐면 경쟁을 좀 완화시키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획량 규제하에서의 어선을 감축을 추진하고 이제는 ITQ를 통해서 스스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업종이 통폐합되면서 규모화되는 그런 어업 형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요.
두 번째는 가치 사슬 어업 경영 구조인데요. 결국 저비용 고효율 생산 구조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노르웨이하고 아이슬란드는 이제 큰 배도 봤지만 작은 배도 가보면은 우리 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장비들이 도입되어 있고 그 장비를 통해서 인력을 감축시키고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기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노르웨이를 보면 느꼈던 것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치 기술, 그다음에 요소 기술들을 접목을 시키면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다음에 소비자들의 그 니즈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되면 원물 판매 세대는 선상에서 상품화 시켜서 판매하는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고등어 경우 말씀드렸는데 고등어 우리는 공동어시장에 와서 경매를 붙이지요. 근데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선상에서 고기를 어획을 해서 그게 샘플로 올립니다. 정보를 올려요. 그러면 자기들이 조업이 끝나는 순간에 전자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 전자경매 인터넷 경매예요. 세 개의 바이어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바로 거기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화주가 정해져요. 그러면 그분이 어느 항구로 들어오라고 하면 배가 그리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세상인데 우리는 지금도 꼭 배를 가지고 양육해서 항구에 들어서 그때 양육을 한 후에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순 어업기업에서 좀 더 통합기업 형태. 곧 내 상품을 최종적인 소비자까지 판매하는 정도의 그런 수직 복합형 형태로 사업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지향적인 어업 구조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어선원의 안전 복지에 관한 부분이 큰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선도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우리 어업의 경우에는 어업 노동력 확보하기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뭐 임금도 이게 육상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다음에 조업 나가서 보면 엄청나게 그 조업하는 그 시기 그 시간대에는 정말로 힘들게 일을 해야 돼요. 아주 고노동이죠. 그다음에 어렵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악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원들이 안 탑니다. 아까 제가 외국의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그 보여줬던 거는 뭐냐면 선원을 거의 안 쓰는 형태로 바꾸고 있다는 거고 실제 선원들이 거기서 대단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고등어를 밤에 가서 잡습니다. 야간에 조업을 하죠. 근데 노르웨이는 이미 주간적으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가장 지금 관심을 두는 분야가 바다에서 조업하는 시간을 최대로 단축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에 조업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원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하기 위한 조업일 단축 또는 조업시간 단축 구조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조업과 과공을 일체시킬 수 있는 대형 어선이 좀 필요하고 근데 대형 어선화가 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 약 300톤 클래스 이상이 어선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가 또 많지 않아요. 그런 이제 SOC 부분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차피 조업과 양육과 그다음에 가공 유통 시스템이 연결되는 특히 조업하고 양육 시스템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IoT 산업으로 좀 발전되면은 어떨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좀 오늘 시스템이 작동은 잘 안 돼서 좀 버벅거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어업은 상당히 좀 해볼 만한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투입물을 넣어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이렇게 커져 있는 그런 자원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싸게 먹히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잡으면 된다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지금 될 수 없다는 것, 요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고, 그래서 자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고, 그 자원 관리 전제하에서 내가 얼마만큼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게 우리가 과도인데, 이게 우리는 희망사항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알아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외국에서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 갔고 더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어업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괜찮은 산업 또 젊은이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강의 너무 좋았고요. 그러면 강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선장님 계시나요? 하동훈 선장님, 하선장님 계세요? 어, 없어. 김청민 과장님, 예, 김청민 과장님, 제가 지정 토론 좀 부탁했었는데, 유 박사님, 예, 제가 좀 사회자로서 좀 예,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업법 이렇게 금방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업법, 네네네. 선망 이런 거, 그걸 조금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여기 시청 들어오시는 멤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그, 한 번만 좀, 예, 그거 뭐 제가 전문적인 어법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사실은 어, 저는 이제 어업의 역사가 참 길거든요. 이렇게 선사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단지 도구나 방법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는데요. 물고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쉬운 거는 손으로 잡는 거죠. 근데 손으로 잡는데 이제 그 잡을 수 있는 그 물고기들을 빨리 움직이는 걸 못 잡으니까 그다음 나온 게 이제 낚시, 그다음에 이제 그물입니다. 가장 이제 다양한 어법들이 그물인데 그물로 잡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그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잡는 게 있어요. 보통 멸치라든가 이런 것들, 고등어도 마찬가지고 뜨든가 아니면 둘러싸서 잡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끌어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바닥을 끓는 저인망이라는 어법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어법들을 많이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바다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서류를 하는데 바다 밑에 저서류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포식자가 않기 때문에 산란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개들이 한번 남육돼 버리면은 이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저서류를 잡는 이 저인망 어법들은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기피를 하고 드는데 끌어서 바닥을 끓는 거, 그다음에 중간을 끓는 거,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망이라 그러는데요. 그물을 이렇게 쳐놓으면은 가다가 물고기가 걸려서 딱 꽂히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꽃게 같은 거 서해안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꽃게 같은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꽃게가 그 자망에는 그물에 이렇게 끼어서 잡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통발이라고 이렇게 만들죠. 그 통발을 넣으면 그 통발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게 하는 방법. 이렇게 보통 함정어구라고 그럽니다. 그런 어법들이 있어서 이런 어구법 자체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방식들이 조금 변화왔지 엄청나게 변형은 없고 지금 최근에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은 잡는 방법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자동화시키고 그다음에 사람 인력을 이제 줄이고 또 정보 그러니까 이 지식을 통해서 그게 물고기가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걸 하는 게 어탐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어탐이 없으면 거의 조업을 못 합니다. 그런 장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획된 어획물을 얼마만큼 선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 어획 후의 선상에서의 처리 문제 이런 쪽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구법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크게 뭐 더 이상 발전할 게 별로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청민 과장님, 예, 교수님. 예, 예. 오늘 그 강의 들으신 것 중에서 좀 궁금하신 것도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청민 CJ 프레시웨이 과장님은 해외에서 이제 수산물을 많이 또 수입하는 수입 대행업을 해오기 때문에 아마도 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그 지하철 안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지금 질문을 제가 드리기 지금 좀 곤란한 지금 상황이어가지고, 예,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예. 아,
질문하시기 좀 어렵다 그러시네요. 예, 예. 자, 그럼 또 다른 분들 한번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호인 대표님,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한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잡는 그 생선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잡는 거, 수입하는 거하고의 비율이 얼만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최근에 바다 오염 뭐 등등 저 어족 자원의 고갈 문제가 있어서 잡는 어업에서 양식하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어, 이제 한국은 이미 수산물 수입국입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360만 톤 정도 잡고 수입되는 게 한 200만 톤 이상 수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양식 생산량이 잡는 생산량을 이미 오버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데 양식 생산량이 지금 200한 4, 50만 톤 되는데 27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의 대부분이 해조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어류가 중요한데 이 어류를 양식으로 생산되는 양은 10만 톤이 안 돼요. 그리고 약 대부분의 이제 미역이나 김 같은 해조류 생산이기 때문에 실제 생산량은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게는 대한민국 공급력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에 네, 단백질 그 공급원이 육류가 있고 어류가 있는데 네. 그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일부 통계로 보면 우리가 지금 육류 소비량보다 수산물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이 많은 걸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한 59kg 정도 되거든요. 육류가 59kg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육류를 지금 저희들이 추월했다고 지금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육류가 줄어들고 어류 쪽이 더 증가한다 이런 그건 말씀입니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 네. 우리 수산물 소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 수산물이 뭐 제가 수산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육류보다 수산물이 우리 건강에도 일단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수산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포버티, 빈곤 해결을 위한 식량으로 보지 않고 건강식품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지수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수산물로 인식이 돼 있고요. 이미 이제 세계 뭐 FA도 그렇고 세계 그, 그 의학 쪽,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수산물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후진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수산물 소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통 다른 데 이야기를 할 때 어업이 이제 앞으로 돈이 된다는 이유가 소비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원만 잘 관리되면은 어떤 산업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매력적인 산업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해서 그 저희가 회식하러 가면은 네, 삼겹살집으로 갈 건가 횟집으로 갈 건가를 비교를 하면은 횟집이 좀 비싼 느낌이 있거든요. 당연히 예, 비쌉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앞으로 가면은 갈수록 가격도 싸질 전망이 있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수산물 수급의 현황을 전망을 해보면요. 저희들은 2040년 정도, 35년 정도 되면은 현재 수산물 가격보다 최소 30에서 한 50% 정도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물은 앞으로 대중식품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중성 식품으로 간주하면 큰 우산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급을 어떻게 늘릴 거냐는 부분인데 뭐 이 지구의 70%가 바다이지만 바다 한가운데 다 수산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그 효율성 어종, 고도효율성 어종, 뭐 참치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왜?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수산 자원들은 이제 바닷가 쪽, 대륙붕 중심으로 있는데 그 자원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늘어나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자연 생산력을 지금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산을 잡아가지고 공급을 늘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따라 있는 양식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양식이 불로산업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 투자하시면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우리 KMI의 조정희 그 부원장님 계신데 혹시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면은 좀 한 말씀 해주시면은 좋으신데. 조 부원장님 혹시 계시나요? 안 계시나 보네요. 야, 그러면 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우리 박종면 국장님 계신데 수산 담당이신데 전문 기자님이시잖아요. 한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대양의 박종면 편집국장입니다. 예, 유정근 박사님, 그,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어업이라 하면은 뭐 기른 어업도 있고 잡는 어업도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잡는 어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쉽게 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이제 유 박사님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업이 사실은 전근대적이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조금 이렇게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수산 자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최근에도 제가 뭐 며칠 전에 전북 부안에 위도를 다녀왔는데 거기 위도 앞바다가 칠산이라 불려가지고 칠산 앞바다거든요. 거기 칠산 앞바다가 조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조기 파시가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뭐지 해안에 온통 배가 쭉 연결돼서 배에서 이제 수산물을 사고 파고 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뭐 연평도도 마찬가지 뭐 파시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우리가 아는 그런 뭐 아주 크지 않은 섬에서도 이렇게 파시가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죠. 아까 많이 잡아서 수산 자원량이 줄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원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수산 자원이 이동하거나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원인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다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인식이 큰 거 아닌가. 아까 이제 뭐 TV 프로그램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EBS의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한 최소한 60% 이상, 60, 70, 80% 가량이 어업에 관한 수산업에 관련된 그런 직업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좀 적게 나오는데 뭐냐면 그만큼 잡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이제 수산업이고 어업인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노동 집약형으로 이렇게 선원들 많이 태워서 이렇게 잡고 그랬었는데 그것에서 지금 아까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술 자본 집약형 어업으로 빨리 전환하지 못한 것이 큰 걸림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가장 큰 어, 뭐지 시장 좀 뭐지 공동의 시장 같은 경우 부산 공동의 시장 가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배에서 양육을 해서 맨바닥에 아까 이렇게 사진을 보셨지만 맨바닥에 고개를 쭉 늘어놓고 이제 선별 작업을 하고 이제 나무 의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경매를 하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위생상 좋지 않다 혹은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라고 이제 지적은 계속 되어 오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들이 크게 많이 머릿속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생산자나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 종사자들이 관계되는 종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거나 거기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가장 큰 어업에 있어서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아이슬란드의 화폐에 보면은 물고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화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최고 단위 권에서는 저기 뭐 신사임당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이라 하는 위인들 인물이 있고 많은 권에는 또 뭐죠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이 세종대왕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권에는 또 이순신 장군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인물들 중심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산업을 중시하는 이런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에 물고기에 있고 또 수산업을 중시하는 나라치고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그 심하게 말해서 뱃놈이라고 했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 뱃놈이라 그랬고, 조금 순화시키면 뱃사람이라고, 요즘은 이제 어업인이란 이런 용어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뭐 어민, 어부, 뭐 어업인 이런 얘기들이 불리해진 건 사실 얼마 안 되고, 옛날에 뱃놈이라고 천하게 생각했고 했는데, 거기에서 인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이게 노동집약형에 매몰돼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ICT, IT 뭐 이런 그 선진국이라 하는데, 우리가 스마트한 업으로 빨리 전환하는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어업에 관계된 그 관계자들 여러분들의 인식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면은 조금 더 행복한 수산업, 어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유정권 우리 박사님께서 정말 좋은 강의 해주셨습니다. 또 아이슬란드 또 그 노르웨이 그 어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토론 고맙고요. 그러면 제1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 박사님한테 우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좋은 정말 시간 좋은 되십시오.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